그 얼마 전에 한동훈 무소속 후보 출마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가 이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뒤돌아서 보기는 했는데 다가가지 않고 단상에 서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요게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두 분도 기자니까 현장에서 그 느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정말 선거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일이 터지고 그게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마 한동훈 후보는 선거를 처음 치르는 거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치지는 않으셨고 다시 일어나서 촬영도 했다고 하니까 좀 별일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어쨌든 그 법적 대응을 좀 시사한 게 있잖아요. 물론 뭐 후보 본인이 직접 말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지지하고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게 좀 이거를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 이게 좀 확실히 이 컬러가 좀 잘 안 변하는 것 같다. 사실 한동훈 후보의 이미지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좀 대의나 좀 큰 거보다는 뭐 작은 약간 좀 시시비비 법적인 거 이런 걸 좀 더 중시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잘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사람 잘 안 변하는구나.' 요런 생각을 좀 해 음. 봤습니다. 허남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조금 이것저것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동훈 후보 정면에서 찍은 영상인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 뒤에서 오른쪽 뒤에서 카메라맨이 뭐 뒷걸음질을 살짝 치다가 넘어지는, 그러면서 떨어지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는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넘어지면서 그 여파로 이제 사람들이 좀 밀려나잖아요. 근데 이게 무대 단상 아래 있던 그 하얀색 점퍼를 입은 분이 약간 앞으로 넘어지면서 한동훈 후보가 그걸 보는 장면이 이렇게 잡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하얀색 입은 분이 나중에 증언을 보니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던졌다, 괜찮다라고.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다시 이제 단상에서 그대로 연설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로 저는 조금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후보를 굳이 실드 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뭐 봤을 때 조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그 당시엔 좀 정신이 없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미처 상황을 못 챙겼을 수 있겠다. 사실 그 대중들 앞에서,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제가 뭐 한동훈 후보를 일부러 시드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상황을 보니까 조금은 억울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제 서남석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귀책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기본적으로 좀 약간 얌체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평론 비판들이 있으니까 좀 과도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치기 평론가 장성철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넘어졌는데 그러면 보통 같으면 물론 이제 오케이 하니까 안 갔겠지만 좀 더 정치적으로 이제 훈련된 사람이라면 그렇죠. 괜찮다는 얘기 들어도 굳이 가서 한번 잡아주고 이런 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패널들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운운하는데 이런 건 적절치 않다. 그 본인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정남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해프닝성이고 한동훈 후보 귀책 사유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조금 더 프로 정치인이면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일부러 액션을 취하든 최소한 뭐 법적 대응 운운하는 그런 말은 좀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해부해볼 인물도 역시 이제 한동훈 후보 관계자인데요. 지금 이제 저도 중앙영향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기사 쓰면서 참 많이 쓰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이제 부산 북구갑 선거판에 이제 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정형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한 80년대나 90년대를 살아온 분들은 정형근 의원 하면 약간 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요. 공안 검사 출신의 고문과 연루됐다. 그래서 이제 고문 기술자, 뭐 정치 기술자, 뭐 공안 검사 이런 분이고, 사실은 좀 역사에 잊혀졌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 정영근 후원회장 소식 듣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한 단어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구나. 예, 짧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데 뭐냐면 한 단어는 좀 무리인데 아무튼 예. 짧게 강렬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절대 인정 안 하겠구나.
근데 뭘 인정 안 하는 거냐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라서 좀 망했는데. 설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인선이다. 당연히 말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이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이제 계속 인정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또 라디오에 출연해서 후보 본인이 진행자랑 거의 싸우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역시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허남석 기자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오늘 이 대본에 이 질문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사실 조금 반성을 했어요. 내가 이 정영근 후원회장 임명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동훈이 한동훈 했구나. 그냥 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동훈한테 무슨 특별한 기대나 바람이 있어야 그걸 두고 무슨 생각이 들 텐데 그냥 한동훈이 한동훈다운 짓을 한 거다. 그래서 뭐 한동훈 같은 경우에 저한테는 사실 그 제일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이미지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마지막 기대를 접은 순간, 정말 신락 같은 마지막 기대를 접은 순간이 계엄 때 실컷 표결 해제 하는데 사람들 이제 동원해 놓고 그 다음에 계엄 다음 주에 한덕수랑 손잡고 공동정부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순간에 딱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까지 한동훈에 대한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영근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했겠지.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일단 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때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등장만으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정영근은 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정영근은 지금 아마 저는 이제 1985년생인데 아마 이 정도만 해도 정영근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분이 일단 1945년 경남 거창 출생입니다. 경남 거창 출생이고 중고등학교를 경남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학교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얘기에서 이 학교 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 다닐 때 보면은 3, 4학년일 때 법대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운동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의외로 운동권이었다는 얘기고 당시에 그 뭐 옛날 경향신문이나 이런 거 1960년대 신문 뒤져보면은 정영근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무슨 성명을 냈다, 뭘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영근은 사법시험 12회를 패스했습니다. 이 12회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데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래서 1975년 전후에서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 부임지가 아마 부산지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78년에 지금의 현 중앙지검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나면서 본격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습니다.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봤는데 검사 시절을 살짝 소개드리면은 이 사람이 그 했던 수사 중에 하나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지금 압구정 현대 뭐 재건축한다고 난리인데 이 압구정 현대를 뭐 당시에 권력자들 그리고 유명인들 연예인들에게 특혜로 분양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 우리 열흘 안에 끝내자. 라고 하면서 투입했던 검사가 바로 정영근입니다. 열흘 안에 수사를 끝내자. 상당히 엘리트 그 당시에는 검사였군요. 수사를 열흘 안에 끝내고 야. 그랬나 엘리트 봐요. 검사일 수도 있고 좀 약간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검사들이 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검사 시절에 잘 나갔는데 1980년대 이 사람이 인생의 약간 전환점을 맞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공안부 검사로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공안부장이 누구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김기춘입니다. 김기춘 공안부장 밑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당시 공안부에서 같이 일했던 유명한 인물은 또 한 분 김학의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렇게 동료가 있고 그래서 쟁쟁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셨네요. 정말 쟁쟁하죠. 예.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이제 보면은 안기부로 파견을 나가요. 그다음에 거기서 거의 말뚝밭다시피 합니다. 1989년에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을 연임하면서 뭐 임수경의 방북 사건 그리고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기부 1차장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는데 안기부 1차장 될 당시에 언론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분의 인품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담이 뛰어나 모임에서 좌중을 휘어잡는다. 그리고 서울대 법학 박사를 딴 학구파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번역서를 냈더라고요. 뭐 예컨대 러시아의 정치인들 뭐 옐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번역서를 냈고 특히 눈에 띄는 게 전 그거였어요. 존 에드거 후버. 아마 뭐 우리 국장께서는 영화 광이시니까 그
제이 에드가 그 영화로 많이 아실 텐데 그 다뤘던 존 에드거 후보라는 사람이 FBI를 거의 50년 동안 지배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거쳐간 대통령이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장기 집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평전을 이제 번역을 정영근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롤 모델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안기부로 나오고 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민자당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뉴라이트 정운연합 산임의장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허남설 기자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참 많은데 어쨌든 정영근 전 의원이 운동권이었고 총학생회장이었다는 그 이력 자체가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어떻게 극단적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꿨을까? 워낙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이제 극단적인 변절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비하면 물론 이것도 이제 변화이기는 한데 아주 대단히 막 걸리적거리거나 엄청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60년대에는 약간 학생 운동이 그러니까 서울대 역사기록관 보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을 하고 또 이제 그런 학원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이기는 했는데 뭐 이제 진짜 민주주의, 뭐 민주화, 또 이제 노동자 민중과의 어떤 연대, 그러니까 이런 의제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또 되게 운동의 어떤 노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과 함께했던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조금 드라마틱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근데 그래도 67년 대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죠. 근데 그 이후에 총선을 이제 6월 8일에 했는데 이제 6월 8일 부정선거였었잖아요.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운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앞장섰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학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했다면서 3학년 때 무기정학 처분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여담인데 어떤 여대 기숙사에 들어가려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관계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는데 뭐 장난으로 이제 한 거라고는 하는데 요즘 같았으면 이제 아주 좀 정치하기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여하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정영근 의원은 사실 저는 제가 2000년도부터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 제가 그 한나라당에서 이제 말진 기자를 했었어요.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이미지가 좀 무섭다 보니까 저는 접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접근이 잘 안 되고 곁에 가기가 싫은 거야. 근데 이제 주로 경남 쪽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좀 친하게 하고 중진급 기자들하고 많이 친했는데 약간 제가 들었던 그때 좀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뭔가 좀 정보가 많고 음모적인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싹 흘린 다음에 기사화를 해서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그걸 이용당한 기자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용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나는 그 사람 너무 무서워 근처도 안 갔죠. 왜 무서워요, 근데? 그때는 나도 이제 막내니까 좀 정치인이 사실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보다 은근히 부끄러워서 처음에 정치인들이 딱 갔는데 손을 잡고 친한 척하고 어깨 두르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당시에 손을 잡았나요? 그땐 그랬죠. 선배는 손 잡혀 보신 적 있으세요? 친근함의 표시. 손 잡으면 안 되죠. 여자가 손을 잡으니까 남자가 손을 잡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되게 좀 그때는 그게 친근함의 표시고 그런데 난 그게 너무 낯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낯설고 언제 봤다고 우리가 이렇게 친한가 하는데 거기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지났는데도 정영근 의원은 사실 끝까지 이 적응이 안 돼. 그분은 그냥 보면은 고문했던 사람. 약간 그 이런 게 이미지 있으니까 때문에. 싹 피하게 되는데 의외로 기자들하고 친근하게 잘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게다가 고향도 영남이 아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접점 같은 건 있지 않았는데 아까 허남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좀 유머도 있고 기자들하고 말도 잘 섞고 그랬던 의원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곁에 갔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하면 그러고 나서 열린우리당에 간 거예요. 네. 열린우리당을 이제 출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서는 좀 피하신 분이 없으셨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때 그 독수리 의형제라 해서 넘어간 의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주류하고 좀 멀다 보니까 그 의원들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도 좀 알죠. 예. 근데 그분은 뭐 그냥 적당히 알아요. 근데 어쨌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열린우리당에 가니까 나는 새 세상이 열렸지. 아, 왜냐하면 진짜 열린 우리당이었구나. 아니 그때는 의원들이 좀 미화를 하는 얘기도 좀 느낌이 들지만 근데 586 때 이제 그때는 386이었죠. 의원들이 어땠냐면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 운동가 풍모가 지금도 있어. 그래서 술 먹으면 기자들하고 막 양극화에 대해 토론하고 그래요. 아. 그리고 거하게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좋은 진지한 분위기에서 되게 진행이 돼서 그때 열린우리당이 망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사실 그때는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